그날따라 남편이 아끼는 명품 가죽 가방이 유독 거슬렸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 체면에 싸구려는 못 들고 다닌다며 큰맘 먹고 지른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었죠. 평소라면 안방 전용 수납장에 모셔두었을 그 가방이 그날은 웬일인지 거실 구석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씻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요. 가방 지퍼에 손을 대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마주한 것 같은 서늘함이 느껴졌지요. 싱크대 모서리를 핏줄이 설 정도로 힘껏 쥐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이 남자가 세워준 건설사 소장 사모님이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참 행복한 주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 장치가 한순간에 삐걱거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 구겨진 영수증 뭉치 사이에서 튀어나온 종이 한 장. 회사 자금 유용 관련 각서. 모든 책임은 회계 담당 박미연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15일 남편 정혜준의 이름 석자가 정갈하게 적힌 그 각서는 제 심장을 난도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박미연, 내 인생이라는 각본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불청객이 제 노후와 제 체면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내 이름 석자보다 더 선명하게 박힌 그 여자의 이름 앞에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을 채운 저 화려한 가구들과 가방들이 사실은 남의 돈을 훔쳐 세운 가짜 무대였다는 걸 그 빳빳한 종이 한 장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떨려 진정이 안 되던 그 밤, 저는 남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으로 들어두었던 노후연금보험 해지환급금 통지서가 들어있더군요. 남편 모르게 비상금 쪼개고 친정 부모님 유산까지 보태서 15년을 꼬박 부어온 내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난달에 홀랑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대체 어디로 갔을까?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을 추적해보니 해지된 날 오후부터 기가 막힌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최고급 호텔 식당, 그리고 골프장 결제 내역까지. 급여가 3개월이나 밀려 바닥을 드러낸 생활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소장님 소리를 듣기 위해 제 노후를 팔아 그 가짜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지난달 회사에서 특별 성과급이 나왔다며 호기롭게 사들고 온 제 명품 가방, 그리고 남편이 신고 다니던 그 번쩍이는 구두들. 그게 사실은 제 생명줄 같은 연금을 깨서 만든 눈속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8년 믿음의 대가가 고작 마누라 노후 자금을 도둑질해 남들 앞에서 허세를 채우는 것이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막내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달 학비가 아직 안 들어왔어. 이번 주까지 안 내면 수강 취소된다는데 아빠가 바쁘신가 봐.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는지 노심초사하며 보낸 세월인데 정작 아비라는 인간은 아들 학비 보낼 돈으로 박미연이랑 호텔 예약 결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현장일 때문에 깜빡하셨나 보다. 엄마가 지금 바로 보낼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아들한테는 아빠 체면 살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남편 잘 만났다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살았는데 저는 아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정 오빠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한 살기였습니다. 남편이 체면을 차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엔 골프 연습장 좀 같이 가자. 김이사 부인이랑 라운딩 잡혔어. 골프채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저에게
남편은 취미가 아닌 자격을 요구했습니다. 동창회나 회사 부부 동반 모임에 갈 때마다 제 손목에 걸린 팔찌며 가방을 품평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늘 성공한 소장님 사모님 연기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화려했습니다. 비싼 에스테틱에서 관리받은 피부는 매끈했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마시는 커피는 향긋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화장을 지우면 거울 속에는 공허한 눈빛의 중년 여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밖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현장 식당밥이 얼마나 짠지 이런 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체면을 세워줄 남편의 직함과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봉투,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꿀리지 않을 명품 가방만 중요했지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준 그럴듯한 껍데기 속에 갇혀서 속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각서를 든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와 양말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각서를 마주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군요.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공들여 쌓아온 이 집구석이 사실은 속이 텅 빈 연극 무대였다는 것을요. 남편의 입에선 비겁한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월급이 밀렸다는 고백, 그 공백을 메우려 내 노후 자금을 손댔다는 사실을 들으며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백화점에서 신상 구두를 신어보는 동안 남편은 그 화려한 연극이 끝날까봐 노심초사했겠지요. 하지만 그 고통조차 저에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체면이 무너지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오만함이 결국 우리 가정을 불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남편의 손을 잡은 건 제가 아니라 박미연이었습니다. 42살 회계 담당. 그녀는 영악했습니다. 남편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며 접근해 회사 돈의 흐름을 자기 손안에 넣었습니다. 팀장님, 사모님은 팀장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쇼핑만 할 줄 알지.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이런 간드러진 동정에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늘 요구하는 피곤한 기대보다 자기를 대단한 능력자라도 되는 양 떠받들어주던 상간녀의 간드러진 아부가 더 달콤했겠지요. 남편은 박미영과 짜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0만 원, 나중에는 억 단위로 커졌습니다. 그 돈으로 박미연은 오피스텔을 얻고 제 남편은 그 오피스텔에 드나들며 현장 소장이 아닌 남자로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박미영과 회사 돈을 주무르며 파멸의 길을 걷고 밤에는 제 옆에서 인자한 가장의 가면을 썼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박수를 쳐준 건 바로 저였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 제 어리석음이 독을 키운 셈입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박미연은 기다렸다는 듯 남편을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횡령의 주동자가 제 남편이라며 검찰에 자료를 넘겼고 본인은 피해자인 척 꼬리를 잘랐습니다. 집안 곳곳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한 건 이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가 만들어준 사모님이라는 환상이었다는 것을요. 거실의 소파도, 안방의 안마의자도, 아이들의 미래도 모두 남의 피땀을 훔쳐 일군 모래성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겠지요. 평생을 잘난 척하며 살아온 남자가 인생 최대의 실패자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건 비겁한 침묵뿐이니까요. 텅 빈 원룸으로 이사 가던 날 저는 제 분신과도 같았던 명품 가방들을 챙겨 들고 중고 명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한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제 어깨를 세워주던 그 귀한 것들을 단돈 몇백만 원에 넘기며 서명을 하는데 손끝이 바르르 떨리더군요.
제 자존심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 같아 목이 메었지만 당장 먹고 살려면 그 비참함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허울뿐인 욕심들을 처분하고 나서야 28년 가짜 인생의 무게가 비로소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오피스텔 단지 상가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립니다. 55세에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고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는 코끼리처럼 붓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십니다. 진상 손님에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예전의 사모님 수준이 튀어나와 울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마시는 차가운 캔커피 한 잔은 2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내 것입니다. 친구들의 연락은 진작에 끊겼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달라붙던 이들이 제 불행을 전해 듣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사라졌습니다. 수진아, 내 소식 들었어. 어떡하니? 가식적인 위로조차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보여줄 연극이 없으니 그들도 관객 노릇을 그만둔 것이겠지요. 처음엔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가짜 인간관계에 쏟아붓던 감정 소모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카페에 박미연이 나타났습니다. 뻔뻔하게도 제가 만든 커피를 주문하더군요. 그녀의 손목에는 남편을 구슬려 빼돌린 회사 공금으로 샀을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수진 씨. 정 소장님 소식 들으셨어요? 징역 살게 생겼다던데. 남편 단속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그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라떼 한 잔을 그녀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소식 나랑 상관없어요. 그리고 당신 인생도 이제 곧 무너질 텐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검찰에서 추가 횡령건으로 당신 계좌 추적 들어갔다던데? 제 말에 박미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도망치듯 나간 뒤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으로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을까요? 거실 한복판을 차지한 수천만 원짜리 수입 소파와 남편의 번듯한 직함이 제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극이 끝난 뒤 텅 빈 무대에 홀로 서보니 알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분장을 지운 뒤의 내 얼굴, 그 초라하지만 정직한 진짜 내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다는 것을요. 남편은 결국 구속되었고 저는 그 사람을 면회가지 않았습니다. 냉정하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친 연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이제 그 무대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니까요. 50대 후반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가짜 인생 50년보다 진짜 인생 5년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카페 문을 엽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짜 웃음이 아니라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연극은 끝났고 제 인생의 진짜 막은 이제야 비로소 오르고 있습니다.